누나, 정말로 여기서 가게 하려고? 근데 여긴 어떻게 알아?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네 매형이 죽기 전에 나한테 남겨주고 간 곳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미영이도 모르는 거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가게 준비까지. 혜수야, 너도 68세인데 힘든 일 하면 어떡해? 68세가 뭐? 나는 아직도 건강해. 그리고 누나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 나 이래봬도 얼마 전까지 회사 운영하던 오너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순자 씨입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 정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딸 미영 씨와 사위 민수 씨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정 씨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은 탓에 속이 허전했거든요. 사실 그날 저녁상도 문제였습니다. 사위 민수 씨가 건강식을 고집해서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나왔었거든요. 78세 할머니에게는 너무 부족한 양이었죠.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네. 정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깰까봐 슬리퍼도 벗고 양말만 신고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정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일주일 전에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60년 넘게 담가온 솜씨로 만든 자랑스러운 김치였죠. 이것 좀 먹어야겠다. 정 씨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조금 덜어내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삭아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깔끔한 맛, 그제서야 속이 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수 씨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정 씨가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배가 고파서 김치 좀. 어머니, 이 시간에 김치를 드시면 안 되죠. 민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담근 김치는 더욱 안 좋아요. 염분도 높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우리 음식 아니냐?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먹어온 김치가 갑자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딸 미영 씨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엄마가 김치 좀 먹었더니 엄마, 밤에 짠 거 드시면 혈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딸마저 사위 편을 드는 모습에 정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담근 김치는 위생적이지 않아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네, 정확한 염도 측정도 안 되고 발효 환경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훨씬 안전해요.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7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오면서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위생 문제를 지적당하니 기가 막혔거든요. 그럼 내가 평생 뭘 해온 거냐? 어머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엄마,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하니까요. 정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딸마저 못 믿는다니요. 좋다. 그럼 앞으로 김치 안 담그면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알겠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정 씨는 김치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딸과 사위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김치 하나 먹었다고 비위생적이다 그런 말을 다 듣고도 참아야 해? 내 평생을 부정당했는데? 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위생적이지 않다니. 그럼 너희 아버지랑 너는 뭘 먹고 자란 거냐? 어머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라고요. 극단적이 아니야, 현실이야. 내가 여기서 집만 대고 있다는 게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왜 내가 하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냐?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그럼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있어. 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문제가 된다니요. 내가 정말 이 집에 있어야 할까?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 씨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서러운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서러움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실 정 씨가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1년 전 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나라로 간 남편과 30년 넘게 살던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남편 정태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 씨는 여전히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거든요. 특히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며 남편이 여보, 이번 김치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 하며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가끔 혈압약 먹는 것도 깜빡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걱정한 딸 미영 씨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뭔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미영 씨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야 좋겠지만 민수가 싫어하지 않을까? 나이도 어린데 그런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 그때 민수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미영이가 너무 걱정해서요. 그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 젊게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제가 이 사람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그러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데 뭐가 이상해요. 정 씨는 사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넓어서 어머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괜찮겠니? 늙은이가 들어가면 불편할 텐데. 엄마, 가족인데 무슨 불편이 있어요? 결국 정 씨는 딸 부부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민수 씨 부부가 사는 곳은 신축 빌라 3층에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최신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정 씨가 살던 낡은 연립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어때요? 새 침대와 옷장, 화장대까지 갖춘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엌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생 가스레인지를 써왔는데 여기는 인덕션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요리를 시도한 날이었습니다. 정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인덕션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켜지는 거야? 그때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인덕션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된장찌개보다는 담백한 수프가 어떨까요? 요즘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수프라니? 그게 뭐야? 서양식 국물 요리예요. 훨씬 깔끔하고 건강해요. 정 씨는 서양식 수프가 뭔지 잘 몰랐지만 사위가 하는 말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정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딸 부부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새벽, 정 씨가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민수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네요. 평생 습관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러시겠지만 혹시 좀 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요.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정 씨는 그날부터 새벽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넘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갈등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집에서 나트륨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 씨가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깻잎 장아찌야. 민수 씨는 한 젓가락 먹고는 물을 마셨습니다. 맛있긴 한데 좀 짜네요. 그래? 평소보다 싱겁게 했는데. 어머니, 요즘은 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 씨는 WHO가 뭔지 잘 몰랐지만 자신의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들으니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음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평생 이 맛으로 음식을 해왔는데. 엄마,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이 중요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평소 하던 대로 생활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가을이 되어 김장철이 왔습니다. 정 씨는 평생 김장을 해왔는데 올해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미영아, 김장 준비해야지. 엄마, 올해는 김장 안 하면 안 될까요? 요즘 좋은 김치 많이 팔잖아요. 사 먹는 김치가 어디 집 김치만 하겠니? 그때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위생적으로는 더 안전해요. 햇섭 인증도 받고요. 해썹이 뭐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에요. 집에서 담그는 김치는 그런 검증이 없잖아요. 정 씨는 점점 자신의 70년 경험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김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김치를 사왔는데 정 씨는 그 맛이 영 서운했어요. 하지만 겨울이 되어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몰래 작은 통에라도 김치를 담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김치가 어젯밤 큰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김치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부엌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또 뭔가 잘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정 씨가 아침상을 차렸을 텐데 그날은 미영 씨가 서둘러 토스트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고맙다. 정 씨는 한마디만 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식사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 회사 가겠습니다. 민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간 후에도 정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엄마, 어젯밤 일로 화나신 거예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엄마, 그이도 엄마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마.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부엌에 나오는 일도 줄였고 식사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녁, 미영 씨가 어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입맛이 없어져. 엄마, 그이한테 제가 따로 이야기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정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왜 내가 하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 씨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정성껏 화장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는데 이제는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던 미영 씨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 씨가 오랜만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한 나물이라도 무쳐서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인덕션 사용법이 아직도 어려웠습니다.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기름이 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급하게 불을 끄려고 하다가 그만 손목을 대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인덕션 사용법을 잘못 알아서. 민수 씨는 부엌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름이 사방에 튀어 있었고 타는 냄새까지 났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찬물에 담그면 돼. 어머니, 이렇게 위험한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떡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미안해, 조심할게.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주문해서 먹던지 음식 해주시는 이모님 불러요. 그게 편하잖아요. 이러다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돈 드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민수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봐.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냐? 어머니, 푹 쉬세요. 요리는 미영이가 할 테니까. 결국 정 씨는 부엌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영역이었던 부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 씨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물이 넘쳤어요. 급히 수건으로 물을 닦고 있는데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 사용법을 잘못 알아서. 그의 스트레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정말 미안해. 빨래도 미영이가 하라고 할게.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걱정돼요. 그날 밤 정 씨는 딸과 사위가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후에는 감기까지 걸려서 밤에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얇은 벽 때문에 그 소리가 다른 방까지 들렸고 민수 씨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잠을 못 자겠어요. 정 씨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 씨는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해두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짐이 되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 씨는 말 그대로 유령처럼 조용히 지냈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신경은 날로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냄새였습니다. 정 씨가 방에서 간단한 반찬이라도 먹으면 그 냄새가 집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영아, 또 무슨 냄새야? 엄마가 멸치볶음 드시고 계셔.
집 전체가 기름 냄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까지 냄새가 배 것 같은데. 미영 씨는 남편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뭔가 드셔야 하잖아. 드시는 건 좋은데 환기라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 그 대화를 방 안에서 들으신 정 씨는 멸치볶음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방에서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정 씨는 아예 요리를 포기했습니다. 딸이 차려주는 식사만 조금씩 먹고 그마저도 냄새가 날까봐 창문을 열어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방향제를 쏟았던 거였어요. 온 방이 진한 꽃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는 또 뭐예요? 방향제를 실수로 쏟았어. 너무 진해요. 저는 인공향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민수 씨는 재채기를 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방향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 그날 밤, 정 씨는 과거에 남편이 즐겨 쓰던 방향제마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 같은 것이었는데도 말이에요. 2주일 후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 씨가 혈압약을 먹으려고 컵에 물을 붓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정 씨는 급히 유리 조각을 주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하고. 하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피로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미안해, 손이 떨려서. 손이 떨리시면 위험한 건 만지지 마세요. 결국 정 씨는 방에서 물 마시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컵만 사용하고 그마저도 바닥에 수건을 깔고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 동료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회사 선배가 오셨어요.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미리 얘기해줬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회사 선배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깔끔하네요. 신혼집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그때 정 씨가 방에서 나왔는데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께서 계시는군요. 선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만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니까지 있으니 예상과 달랐을 거예요. 잠깐의 대화 후 선배가 돌아갔는데 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 민수 씨가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였어요. 요즘 보기 드문 효자네. 부담스럽지 않나? 회식 때 집에 못 데려가겠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미영아,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 상황을 다 알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 회사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승진 심사도 있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그날 밤 정 씨는 또다시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 무슨 제약? 엄마가 다 우리한테 맞춰주고 계시잖아. 회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딸 부부의 사회생활에까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이라니?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나가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더러 어디 가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미영 씨가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자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부터 정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통장과 도장도 따로 정리해뒀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나가야겠구나. 마침내 정 씨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민수 씨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팀장 승진 면접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어요. 미영아, 오늘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승진되면 저녁에 좋은 곳에서 축하 식사하자. 민수 씨가 출근하고 미영 씨도 회사에 간 후 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방에서만 지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 씨가 혈압약을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못한 탓이었습니다. 어머, 어지러워. 정 씨는 벽을 짚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 순간 식탁 위에 있던 민수 씨의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노트북 모서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액정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정 씨는 급히 노트북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 노트북에는 민수 씨가 몇 달간 준비한 승진 프레젠테이션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해 봤지만 회사에서 바쁠 텐데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민수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승진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최악이야, 정말. 민수 씨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 노트북이 왜 저기 있어? 화면이 왜 이런 거야? 정 씨는 방에서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로. 실수라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지러워서 넘어지면서. 어지러우시면 방에 계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곳까지 나와서 사고를 치세요? 정 씨는 민수 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예의 바른 사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수야, 내가 배상해 줄게. 배상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 씨는 망가진 노트북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자료가 다 들어있다고요. 백업도 없는 파일들이. 그때 미영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미영아, 어머니가 내 노트북을 떨어뜨리셨어. 화면도 깨지고 안에 자료도 다 날아갔을 거야. 엄마, 정말이에요?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지러워서 넘어지다가. 엄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세요? 딸마저 자신을 나무라는 모습에 정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승진도 떨어졌는데 집에 와서 이런 일까지. 민수 씨는 깨진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한계예요. 뭐가? 매일매일 이런 식이에요. 불편하게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겹고 자꾸 사고가 생기는 것도 견딜 수 없어요. 정 씨의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미영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흥분하지 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한계라고. 매일 조마조마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민수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정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매일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나가라는 거지? 정 씨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엄마, 저희가 엄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뭐야?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나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머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이 아니야. 현실적이야. 니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거. 맨날 니들 마음에 안 들고 사고만 치는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거잖냐? 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엄마, 미영 씨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정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둔 짐들이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밖에서는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78세의 정 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 씨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겠지. 정 씨는 가방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정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정 씨는 마지막까지 소리내지 않으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78년 인생의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낡은 핸드백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는데 월 35만 원이면 머물 수 있다는 곳이었어요. 고시원 관리인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타난 정 씨를 보더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서 지내시려고요? 네, 조용한 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혼자 지내야 해요. 관리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3층 끝쪽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인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이고 월세는 매달 말일에 내시면 됩니다. 정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적금을 조금씩 찾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딸 집의 넓은 방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눈치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 정 씨는 오랜만에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그 동네 말이에요. 연립주택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근처에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가 있었거든요. 상가는 1층에 있는 12평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몇 년째 비어 있어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도 곳곳에 쳐져 있었어요. 이걸로 뭔가 해봐야겠는데. 정 씨는 상가 열쇠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구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앞쪽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 뒤쪽에는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치 가게라도 해볼까? 정 씨는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김치만큼은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솜씨였거든요. 하지만 78세의 나이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누나?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 씨의 남동생 혜수 씨였어요. 혜수야, 너 맞지? 누나, 여긴 어쩐 일이야? 이사라도 온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정신없어서 연락하는 것도 잊고 살았네. 그러게 서운하긴 했어. 그래도 계속 외국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귀국했지. 사업도 마무리했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 중이거든.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 너 그럼 외국에서는 아예 들어온 거야? 올케랑 애들은? 일단 나만 들어온 거야. 애들은 거기서 계속 살 것 같고 집사람은 내년 초에 들어올 예정이고 사는 게 바빠서 누나 많이 힘들고 하니까 괜히 나까지 부담 줄까 봐 나도 연락 안 하고 있었어. 정 씨는 남동생을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안 된 시점에 남동생이 외국으로 떠났었거든요.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땐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딸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어? 정 씨는 남동생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혼자 살려고. 혜수 씨는 누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결국 정 씨는 남동생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집에서의 갈등, 계속되는 사고들, 그리고 어제 일어난 노트북 사건까지 모든 것을 말씀했습니다. 혜수 씨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해?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혜수야, 요즘 세상이 그래. 나도 이해 못할 건 아니야.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누나가 미영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매형 그렇게 되고 나서 누나 모셔간다고 했을 때 기특하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네. 혜수 씨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 고마우나 네 신세까지 질 수는 없어. 신세가 무슨 신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혜수 씨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며 외국에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상당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 이제는 쉬고 싶다며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혜수 씨의 큰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혜수 씨는 순자 씨와 함께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로 여기서 가게 하려고? 근데 여긴 어떻게 알아?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네 매형이 죽기 전에 나한테 남겨주고 간 곳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미영이도 모르는 거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가게 준비까지. 정 씨는 남동생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혜수야, 너도 68세인데 힘든 일 하면 어떡해? 68세가 뭐? 나는 아직도 건강해. 그리고 누나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 나 이래봬도 얼마 전까지 회사 운영하던 오너야. 그날부터 정 씨와 혜수 씨는 함께 상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쓸고 거미줄을 치우고 낡은 전등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혜수 씨는 젊었을 때 건축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간단한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 벽지 새로 바르고 바닥도 깔끔하게 하면 제법 괜찮을 것 같아. 돈이 많이 들겠어. 많이 안 들어. 내가 아는 곳에서 싸게 구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두 남매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 씨는 주로 청소를 담당하고 혜수 씨는 수리와 정리를 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 씨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라도 대단한 거야.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
작업을 하면서 정 씨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딸 집에서는 매일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누나, 김치는 언제부터 담글 거야? 가게 정리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지. 누나 김치 맛은 내가 보장해.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거든. 혜수 씨의 격려에 정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시작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포함한 모든 절차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올까?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게 말이 될까? 누나,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전통 음식을 얼마나 찾는지 알아. 누나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게 더 귀해. 2주일 후 상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와 새로 단 간판까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혜수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누나, 이제 시작이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줘. 정 씨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78세의 새로운 인생이 곧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잔의 김치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 씨와 혜수 씨가 2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작은 가게였어요. 개업 첫날 새벽 4시, 정 씨는 평생의 노하우를 담아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정성껏 절이고 고춧가루며 젓갈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손놀림은 기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누나, 정말 예술이네. 보고 있으니 어머니 생각이 나.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가 최고였지. 나도 그 맛을 내려고 평생 노력했어. 하지만 첫날 장사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들어오는 손님은 더더욱 없었어요. 혜수 씨는 걱정이 되었지만 정 씨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도 누나 김치 마시면 분명히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야.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첫 번째 진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여기 새로 생긴 김치 가게죠?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드셔보세요. 정 씨가 갓 담근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서 내어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즘 이런 김치 어디서 먹어봐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요. 1kg만 포장해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김치를 사간 후 정 씨와 혜수 씨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맛은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이웃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산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이웃분들한테 자랑했더니 모두 먹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집에서 담근 김치 맛이에요. 마트 김치는 너무 달던데 이건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야. 그날 정 씨가 준비한 김치가 모두 동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온 거였어요. 누나, 입소문이 나고 있어. 그런가? 그럼 내일부터는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2주가 지나자 가게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것이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맛이 우리 시어머니가 담가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70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녀 지우였어요. 할머니,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우야, 너는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우리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 가게 얘기가 난리예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할머니셨네요. 지우는 큰아들이 일찌감치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녀였죠.
큰아들은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었기에 간간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보통의 부모 자식처럼 지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살고 있었죠. 어쨌거나 손녀딸 지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는데 할머니의 가게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 가게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 뭐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맛있는 전통 음식 엄청 찾고 있거든요. 혜수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그럴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맛은 백화점에서도 못 사요. 지우 씨는 그날부터 틈날 때마다 가게를 도우며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할머니, 김치 담그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거 보면 감동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며칠 후 지우 씨가 동네 맘카페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오전 중에 준비한 김치가 모두 동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재료로 만든 김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재료는 같아도 손맛이 다르죠. 정성이 들어가면 맛도 달라져요. 정성이라니?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에요. 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딸 집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졌던 자신의 경험이 이곳에서는 귀한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누나,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야.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심세계백화점 식품 담당자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세계백화점 식품부입니다. 고객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정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저희 백화점 지하 전통식품 코너에 입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입점이요? 네, 요즘 고객들이 정말 맛있는 전통 김치를 찾고 계시거든요. 직접 맛을 보니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혜수 씨와 지우 씨는 흥분했습니다. 누나, 백화점이야, 백화점.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정 씨는 차분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내가 백화점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지금처럼만 김치를 담그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혜수 씨와 지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할머니, 이게 바로 할머니의 진짜 실력이에요. 누나, 그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야. 사위가 비과학적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서러웠는데. 할머니, 이제 보세요. 할머니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정 씨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7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백화점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김치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 씨의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증명하는 아름다운 복수였어요. 백화점 입점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린 지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 씨가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딸 미영 씨와 사위 민수 씨였어요. 정 씨는 그들을 보는 순간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특히 민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미영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와 줄지어 놓인 김치들, 그리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꿈만 같았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어딘지 모르게 절망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수 씨가 뒤에서 나타나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너희들 마침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너희들 만나면 내가 꼭 해주고 싶던 말이 있었는데. 괜찮아. 그러지 말어. 혜수 씨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누나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 있지 말고 앉아라. 김치라도 맛보고 가거라. 정 씨는 갓 담근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서 내어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민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몇 달 전에 비위생적이라며 거부했던 바로 그 김치였지만 지금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래? 예전에는 비위생적이라고 했는데. 민수 씨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무지했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고모부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우야, 너는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니?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할머니 가게 홍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민수 씨와 미영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조카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루어내셨어요. 지우의 말에 미영 씨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때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니? 제가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어요. 집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민수 씨는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린 후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이었어요. 매달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최고 통지서가 나왔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정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냐? 엄마, 저희가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정 씨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70년 경험을 무시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정 씨는 사위가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고개 들어라.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냐? 혜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얘네가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 하지만 복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민수야.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너희는 내 가족이야.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은 있어. 정 씨는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진짜 일하는 걸 배워라. 어머니 말씀은? 김치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 응대까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는 뜻이야. 민수 씨와 미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 내 말대로 해야 하고 불평하면 안 돼. 엄마,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수 씨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 괜찮어. 이 아이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그날부터 미영 씨와 민수 씨는 정말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익혀갔어요. 특히 민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정 씨의 70년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고. 2달 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 씨가 직접 차린 식탁이었어요.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맛을 몰랐다니 정말 바보였어요. 정 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혜수 씨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누나, 정말 잘했어. 용서하기보다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고 싶었어. 몇 개월 후 순잔의 옛날 김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매장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 씨는 지역 신문에서 자랑스러운 어르신으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화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미영 씨는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 씨는 혜수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나, 후회하지 않아? 뭘? 그 2사람 용서한 거. 후회 안 해. 진짜 복수는 그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누나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순잔의 김치에는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78세 할머니가 70년 경험으로 담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 있답니다. 이게 다 우리 돈으로 나간 거구먼? 카드는 준호 명이지만. 응, 그리고 여행 날짜가 내가 생일 맞은 그 주였어. 참 너무했네. 자기 엄마 생일에 사돈 모시고 팔이라니. 여보, 그 돈 준호 카드에서 빠진 게 다 여행 경비였어요. 그럼 사돈 내외까지 몽땅 준호가 낸 거야? 응, 내 생일날에 그 사람들 모시고 그렇게 갔던 거야. 와, 이건 좀 심하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60살 환갑이 된 정욱자입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퇴거 요청서 시원하게 날려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60세 정욱자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는 정 씨의 눈이 저절로 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떡볶이와 순대를 만들어 온 삶이 몸의 시계를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나는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켜고 조용히 장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 2마리와 싱싱한 애호박, 손질된 미역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31세 아들 준호 씨의 집에 반찬을 들고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 씨는 먼저 생선조림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에 된장과 마늘, 들기름을 넣고 국물을 붓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무채를 얹고 뚜껑을 덮자 바닥까지 익숙한 기억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애호박볶음과 미역무침, 새로 담근 갓김치까지 4가지 반찬을 챙겼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닫을 때쯤 61세 남편 김병수 씨가 거실에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또 아들 집 가게? 응,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 집 반찬은 이제 그만 가져다 줘도 되겠더라.
정 씨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반찬통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지들 먹을 것도 다 잘 사먹는데 뭐하러 고생해. 준호는 엄마가 해준 반찬 좋아하잖아. 입맛도 까다롭고. 그래봤자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없더만. 정 씨는 남편의 말에 더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손으로 천을 묶어 반찬 가방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 씨는 현관 거울 앞에서 셔츠 깃을 다듬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8분을 걸었고 32번 버스를 타고 아들 집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가는 동안 정 씨는 가방 반찬통이 흔들릴까 조심스레 양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고 엘리베이터 안엔 봄꽃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18층 버튼을 누른 뒤 정 씨는 멍하니 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며느리 지영 씨가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응, 생선조림하고 김치 좀 가져왔어. 미역도 무쳐놨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정 씨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주방엔 조리도구가 정돈돼 있었고 테이블 위엔 마시다 남은 커피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요. 어제 회사 회식 있었거든요. 아, 피곤하겠네. 정 씨는 반찬통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갓김치니까 지금 먹긴 좀 이를 거야. 내일쯤 먹으면 맛들 거야. 네, 잘 먹을게요.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손은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 깨우지 마. 그냥 잘 다녀갔다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정 씨는 15분쯤 거실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밥이라도 챙겨 먹이렴. 회식 다음 날은 속 쓰릴 테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가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왠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이 낚시 채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남편 김 씨는 정 씨가 들어오는 걸 힐끔 바라보고는 말없이 줄을 감았습니다.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놓인 전기포트가 작게 소리를 내며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앞에 앉아 무릎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 씨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난 그냥 반찬만 놓고 가는 사람인가? 정 씨는 그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깊이 오래 남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 집에 다녀오면서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반찬을 다녀온 일은 마치 어제 일이 아닌 듯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축구 경기 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저녁에 미리 씻어둔 쌀이 담긴 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물을 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나 끓여야겠네. 남편 김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질 소리만 부엌에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정 씨는 문득 고개를 돌려 현관 쪽에 놓인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아들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없네. 정 씨의 말에 김 씨는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 바쁘겠지. 회식 다음 날이면 정신없어. 그래도 엄마가 다녀갔다고 하면 연락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냐?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치를 썰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정 씨는 안방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메모지와 병원 영수증,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내과, 위내시경, 수면진정 검사, 보호자 동반 권장. 정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몇 달 전 혼자 병원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검사실 앞에서 혼자 대기표를 들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낚시 약속이 있었고 아들은 그날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정 씨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서운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서운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영수증을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후 내내 정 씨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고 들었다 놓았습니다. 톡 알림은 없었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갑갑한 마음에 조용히 현관에 놓인 운동화를 정리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요. 바람 부는데 나가게? 집에만 있으니 머리가 무겁네. 정 씨는 가디건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나오자 공원에는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과 산책 나온 어르신 몇 분이 보였습니다. 정 씨는 나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 사이로 문득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차례 음식을 준비했고 허리를 다친 채 명절을 치렀습니다. 모든 상차림이 끝나고 앉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시댁에서는 그냥 쉬라고 하셨어요. 그날 정 씨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조용히 그리고 깊게 다쳤습니다. 지난 일을 회상하던 정 씨는 벤치에 앉아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찌개를 끓이려다 멈췄습니다. 정 씨는 찬장 안에서 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을 붓고 면을 넣으며 조용히 불을 조절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왜? 뭐하기 귀찮아? 그냥 좀 지쳐서. 남편은 정 씨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고 식사가 끝나고도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정 씨는 작은 탁자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정 씨의 생일이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60세 생일이라 적힌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한참을 달력을 바라보다 정 씨는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혹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 말 끝에 스스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희망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천장에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눈을 감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잠이 들고 싶었습니다. 정 씨의 바람과는 달리 정 씨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문자 하나에 마음이 붕 떴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내일 외출하시나요? 그 문장을 곱씹으며 혹시라도 무언가 준비 중인 건 아닐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현관 앞에 두고 온 핸드폰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8시가 넘어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응? 무슨 날? 오늘 내 생일이에요. 환갑이요. 아, 그렇지. 여보 생일이지. 세월 빠르네. 남편은 다시 TV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 씨는 그 반응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고 며느리도 조용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냥 깜짝 이벤트일지도 모르지. 저녁쯤 오려나. 오후 4시 다시 식탁에 앉아있던 정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또 한 번 기대하고 말았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본 적도 없던 SNS 계정이 공개 상태로 떠올랐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지영의 얼굴이 들어있었고 바로 어제 올라온 게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영과 준호 그리고 지영의 부모가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첫 유럽 여행 감사한 딸이 함께합니다. 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정 씨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준호, 지금 파리 갔대요. 뭐, 파리? 출장 갔나? 아니요, 지영이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간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예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이야? 어제 올라온 사진이에요. 그럼 오늘 당신 생일인데? 응, 오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 씨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으면서 자신의 환갑날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고 국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정 씨의 마음도 함께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 씨의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오갔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집 계약서를 써주던 날, 명절마다 반찬을 싸들고 다니던 날들, 그리고 매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기억들까지. 서랍에서 오랜만에 꺼낸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부부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혼수 없이 들어왔던 며느리 대신 신혼집 전세금을 감당했던 자신의 통장 사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땐 미안하다며 고개 숙였었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사돈 대신 내가 다 감당했는데. 정 씨는 목 울대를 타고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이런 서러움일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선 시각. 정 씨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고 메시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외출하시나요? 그 한 문장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내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보낸 거였구나. 정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마음 한켠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굳어짐은 서운함도 실망도 아닌 어떤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틀째 집에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환갑날 이후 머릿속이 맴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에서 본 여행 사진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정 씨의 마음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이치던 거실 창가 옆 우편함에 다녀온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준호 명의로 온 카드 명세서 같은데 잘못 들어왔나 봐.
정씨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명의의 우편물이 자신 앞으로 오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주소지를 바꾸지 않은 채로 이 집을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몇 줄을 훑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인천 파리 650만 원, 호텔 예약 파리 시내 320만 원, 현지 레스토랑 250만 원, 프랑스 박물관 패스 38만 원. 그 아래에는 여행자 보험료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합계 금액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씨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한 줄도, 단 한 건도 자신과 관련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돈 가족을 위한 소비였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씨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손에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돈이었던 며느리의 부모는 내내 조심스러웠고 며느리는 혼수 하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돈 측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업이 안 좋아서 혼수를 못 맞춰 정말 죄송합니다. 정씨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식 둘이 행복하면 됐다며 오히려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통장에서 빼주었습니다. 그때도 이해하려고 했지. 정씨는 명세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점심 무렵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야? 얼굴이 왜 그래? 정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봉투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읽으며 표정을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돈으로 나간 거구먼? 카드는 준호 명이지만. 응, 그리고 여행 날짜가 내가 생일 맞은 그 주였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너무했네. 자기 엄마 생일에 사돈 모시고 팔이라니. 정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 돈 준호 카드에서 빠진 게 다 여행 경비였어요. 그럼 사돈 내외까지 몽땅 준호가 낸 거야? 응, 내 생일날에 그 사람들 모시고 그렇게 갔던 거야. 와, 이건 좀 심하네. 그 집 전세금도 우리가 댔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하나 싶네. 우리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줬던 것 같아? 그날 오후 정씨는 방 안에서 오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혼집 계약서, 전세금 이체 내역, 사돈 측의 위임장 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정씨는 그것들을 꺼내 하나씩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널어놓고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전세 계약은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계약 갱신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오래된 문자 하나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엄마, 전세 계약은 그냥 엄마 이름으로 해주세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요. 그땐 그냥 편의 때문인 줄 알았지. 근데 결국 계약서도 내 이름이고 돈도 내가 냈고 책임도 내가 진 거였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카드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왜 이제야 들었을까? 정씨는 스스로에게 놀라면서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히려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씨는 새벽에 일어나 친구 정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는 목소리만으로도 정씨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내가 살던 집, 그 집. 계약 갱신 안 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지. 명의가 너잖아. 정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고 싶어? 지금 나 정리할 게 생긴 것 같아? 정씨는 이른 아침 평소보다 단정하게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회색 니트를 입고 머리도 정갈이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숨을 들이킨 뒤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게? 영미 만나러. 그 친구 법무사 하는? 응, 상담 좀 받아보려고. 무슨 상담? 우리 이름으로 된 그 집. 이제 그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사무실은 상가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영미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문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 친구 정영미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이야? 갑자기 웬일이래? 미안, 연락 없이. 급한 건 아니고 얘기 좀 할까 해서. 두 사람은 회의실 안쪽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 씨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전세 계약서 사본과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꺼냈습니다. 이 집 준호 부부 신혼집으로 해준 거잖아. 명의는 내 이름이고 갱신은 자동으로 돼 있었어. 응, 맞아. 보증금도 네 계좌에서 나간 거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번에 그 애들 내 생일에 아무 말도 없이 여행 갔더라. 응? 며느리가 집 부모님 모시고 유럽 갔더라고. 정 씨의 말에 친구 영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내가 다시 들어가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 전세 임차인 명의도 너고 보증금도 네가 냈잖아. 그럼 내가 퇴거 요청해도 돼? 당연하지. 이건 네 집이야, 정옥자. 정 씨는 사무실 한쪽에서 준비해준 차를 마시며 문서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친구 영미 씨는 퇴거 요청 통보서를 출력해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작성해서 아들한테 전달하면 돼. 정식 효력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알았어, 고마워. 정 씨는 영미 씨의 말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미 씨는 조용히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옥자, 이제 좀 네 인생 살아. 너무 오래 참았잖아. 사무실을 나선 정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커피를 시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통보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단정한 문장들 사이에 그녀의 결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점유 종료 요청. 한 달 이내 이사 및 열쇠 반납 요청. 정 씨는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던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은 정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통보서 작성하고 왔어. 퇴거 요청서? 응, 다음 주에 준호랑 지영 집 찾아가서 전달하려고 해. 그럼 이제 애들 나가라는 거야? 그 집 원래 내 거잖아. 그 애들 날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그러면 그 집도 가족으로 빌려줄 이유 없지. 남편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진지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며칠 후 정 씨는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반가움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도 같이 갈 거야. 집에서 보자. 정 씨는 짧게 통화를 마치고 통보서가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 씨 내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봉투가 들어있는 정 씨의 가방을 바라봤고 정 씨는 조용히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춤 없이 올라갔고 그렇게 도착한 18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 씨는 초인종을 눌렀고 고단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시간 괜찮다 했잖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준호 씨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정 씨는 말없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 씨는 천천히 그것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준호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훑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자 며느리도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문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퇴거 요청서? 이게 무슨?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야. 잠깐만요. 이건 저희 집인데요.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 전세 계약자도 나고 명의가 나야.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모른 척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알려야겠더라. 거실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은 깬 것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서운하신 거면 말로 하시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말로 해봤자 바뀌는 게 없더라. 저희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시잖아요. 신경 못 쓴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 너희 엄마 환갑날 라면 끓여 먹었어.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 너희 도와주느라 그렇게 고생한 네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게 맞냐? 김 씨의 말에 아들 준호 씨가 우물쭈물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엄마 생일에 사돈 모시고 해외 여행을 즐기고 와. 네 엄마한테 뭐라도 해준 적 있어? 김 씨의 말에 준호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모습을 담담한 얼굴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뭐라도 바래서 해준 줄 아니? 너희 편하라고 내가 있는 힘 다해서 밀어준 거야.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편해진 만큼 책임도 져야지. 지영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희 보고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은 줄게. 퇴거 요청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충분히 이사 준비할 수 있잖니? 지금 애 가지려고 하는데 이사하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난 그동안 너희 사정을 너무 많이 생각했더니 내 인생을 다 놓쳤더라. 아들 준호 씨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래, 이번엔 내 결정이야. 그리고 이번엔 안 바꿀 거야. 나도 이번엔 네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 씨는 의외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해줬어. 이제는 내 걸 좀 돌려받을래. 현관을 나서는 정 씨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아들 준호 씨가 다시 한 번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정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정 씨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안 무거워? 무거워. 하지만 무거워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일이었어? 퇴거 통보 후 3일째 되는 날, 정 씨의 휴대폰에 아들 준호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응. 그날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랑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얘기? 그 집 진짜 나가야 하는 건지. 우리 둘 다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그 얘기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그냥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내일 찾아뵐게요. 다음 날 오후 준호 씨는 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 씨는 준호 씨를 마루로 들였습니다. 엄마, 진짜 그 집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래야 하는데? 아기도 가지려고 준비 중인데 갑자기 이사하라고 하면. 준호야, 그건 너희 계획이지? 내 사정은 고려 안 해봤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날이 내 환갑이었어. 준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네가 그 집에서 사는 거 불편해질 줄은 몰랐어. 근데 그날 이후로는 더는 못 견디겠더라. 내가 죽어도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었어. 알아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당장 나가라니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 이건 나도 오래 생각한 결정이야. 그날 저녁 며느리가 따로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잠깐만요. 화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말해봐. 그 집 저희가 들어올 때 어머님이 편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내쫓으시면 저희 입장에선 정말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나가라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건 너무한 거죠. 친정엄마한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넌 그게 문제야. 늘 너희 가족 중심에서만 생각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상처받아. 며칠 후 며느리 지영 씨는 정 씨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러 왔어요. 들어와. 지영은 주저하다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무심했던 거 인정해요. 어머님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겼고. 근데 이게 진짜 퇴거 사유가 되나요? 그건 시작일 뿐이야. 그 전부터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 말은 해도 마음은 안전해지더라. 어머님, 아이 생기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 많이 반성했어요. 정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연민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 반성, 왜 항상 위기 이후에만 오는 거니? 나는 이제 그런 타이밍조차 기대 안 해. 그날 밤 정 씨는 혼자 거실에서 전등 하나만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병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연락 왔었어. 많이 흔들리더라. 흔들릴 때도 있어야지.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뭘 놓쳤는지 알면 다행이지. 그 집 정말 들어갈 거야? 그래, 그 집도 내 공간이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하는 공간이야. 그날 밤 아들 준호 씨는 정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말이 짧았습니다. 엄마, 결정 바꿀 생각 없어요. 없어. 정말 우리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정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정하는 거야. 나는 이미 내 관계에 대해 정리했어. 입주 예정일을 보름 남긴 아침. 정 씨는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박스에 담긴 커튼 샘플과 식탁보, 새 주방 수건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는 박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 펼쳐둔 새 노트에는 이삿짐 정리 체크리스트가 쓰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새로 놓을 예정이었고 커튼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오래된 소파는 버리고 2인용 식탁을 하나 들여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내 공간에 내 스타일로 살아야지. 남편은 낮에 낚시를 나갔다가 이른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낚시 가방을 현관에 놓으며 묻습니다. 이거 뭐야? 새 집에 놓을 커튼하고 식탁보. 그 집 들어가긴 할 거구나. 정말로. 왜, 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은 몰랐지. 나도 그동안은 늘 남 눈치 보고 살았거든. 이번만은 아니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책장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건 가져갈 거야? 아니, 너무 커. 새 집엔 작고 단순한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김 씨는 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쓰면 되지라고 말했을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이사업체를 부르기 전 현장 확인차 직접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사전 통보 없이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이삿짐 사전 확인하러 왔어. 네? 짐은 다 정리됐지? 다음 주 이사잖아. 그게 아직. 왜? 그냥 혹시 어머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 보이면. 정 씨는 지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영아,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권리와 결심의 문제야. 난 결심했고 그 권리는 내 거야. 며느리 지영 씨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들 준호 씨는 거실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 그냥 며칠만 더 유예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준호야, 너 알고 있었잖아. 그 집 계약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언젠가는 정리될 일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리해라. 이번엔 내가 예고 없이 들어갈 거니까. 정 씨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사 3일 전, 정 씨는 동네 시장에서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두부 한 모, 애호박 하나, 조그만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새 수건 2장과 가벼운 바구니를 함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포장지를 정리하던 중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당신이? 그 집에 같이 가서 좀 도와줄까 해서. 정 씨는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줘. 입주 당일, 정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를 들고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관리실에 맡겨둔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대부분의 가구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서랍장 하나, 식탁 1개, 커튼만 남아 있었습니다. 깨끗이 비워놓긴 했네. 정 씨는 박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공간이 이제 다시 자신의 것이 된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이 식사 준비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거야? 편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그동안은 그렇게 못 살았지? 당연하지. 시댁, 친정, 남편, 자식 그 사이에 내가 없었으니까. 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조림 냄비에서 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녁 창가에 앉은 정 씨는 작은 머그잔에 차를 따라 들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베란다에 서면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고 초록이 점점 짙어지는 나무들이 눈을 편하게 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검은 머그잔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 씨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괜찮네. 아들 내외가 살았던 집으로 들어온 정 씨는 남편과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남편 김 씨는 주 3회 정도 왕복하며 정 씨와 함께 식사도 하고 가끔 동네 시장에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식탁에 앉아 찌개를 덜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당신한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네. 처음엔 나도 반대였지만 지금 보니까 잘한 선택 같아. 그냥 내가 늦게라도 나한테 집중해보고 싶었어. 잘했어. 늦지 않았어.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끝냈을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씨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며느리 지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의 정 씨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괜찮으세요? 무슨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소 초라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집들이 선물이에요. 직접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사온 거예요. 고마워.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됐는데. 지영 씨는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 씨는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생일도 챙기지 못하고 반찬 받아도 감사하단 말 한마디 못 드리고. 지영아, 난 내 사과 들으려고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야. 알아요. 그냥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집 떠나면서도 한참 동안 말 못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미안하다는 말은 타이밍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더라.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가도 이제 나한테 책임 없으니까. 정 씨의 말에 지영 씨는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일어섰습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그땐 정말 얼굴 펴고 올 수 있도록. 그래, 조심히 가. 며느리 지영 씨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정 씨는 식탁에 남겨진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작은 손수건과 커피 한 상자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려요. 앞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지영 드림. 정 씨는 메모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 씨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 씨가 따로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마루로 들였습니다. 엄마,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응, 잘 지내. 이 집에 들어올 때 나 진심으로 죄책감이 있었어. 그래? 엄마가 냉정해져서 나도 정신이 든 것 같아.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서. 늦게라도 그 생각 해줘서 고맙다. 준호 씨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 이제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그건 시간이 대답해 줄 거야. 난 지금 당장 용서하고 웃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야. 하지만 널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 알았어요. 그냥 엄마가 편하면 그걸로 됐어요. 정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따라다니며 웃던 아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제 내 가정 지키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엄마를 내려놔도 돼. 엄마가 널 위해 사는 시간은 이제 끝났어. 아들이 떠나간 후 정 씨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안 해. 다만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게 좀 아쉬워. 지금이라도 했잖아. 그걸로 된 거지. 정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자. 그날 저녁 정 씨는 커튼을 걷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햇살이 길게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 시작이네.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